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일신 무일신하고 있는 재테크 1번지 정상욱입니다. 어느덧 동장군의 기세가 한풀 꺾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심을 하셨다간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재테크 1번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남영식 소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테크 1번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욱 소장님과 함께 화요일 이 시간 재테크 1번지 진행을 맡고 있는 한국재무관리연구소 남영식 소장입니다. 2015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올 한 해 많은 수익을 올리시길 또한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 소장님도 하시는 일 더욱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서두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최고의 재테크는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는 것이니까요. 저희 모두,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올 한 해는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가기보다는 사전에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그 재무 목표에 맞는 최고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셔서 이를 수시로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 소장님과 함께하는 재테크 1번지 화요일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경제 내비게이션을 장착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오늘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청자분들께 경제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영식 소장님과 방송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재테크 1번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거나 혹은 방송 중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797-8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는 재테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시간 정상욱 소장님께서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실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재테크 이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동안 방송에서도 여러 번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보장성 보험 관련해서는 우리 정상욱 소장님과 제가 참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으니 시청자 여러분 가정의 보장 내용과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소장님을 포함해서 가족분들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셨을 텐데요. 네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대략적으로 어떤 이유일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제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닌 비용으로 좀 보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돈이 없을수록 최소한의 보장성 보험의 필요성은 더 커지기 마련인데요. 아쉽게도 실제 보험 가입률은 저소득층 계층일수록 현저하게 낮아진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상담 업무를 하다 보면 부적절한 상품에 불필요하게 많이 보험료를 내거나 중복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거나 혹은 내가 탈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실제로 말씀드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례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고 또 유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또한 그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좀 겪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정 소장님 얘기를 잘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요. 보장성 보험의 보상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정액 보상과 두 번째는 실손 보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보장 부분은 정액 보상보다는 실손 비용이 처리가 될 수 있는 실손 보상의 형태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똑같은 정액 보상에 2천만 원 한도의 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은 실손 보상 한도로 5천만 원 한도의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각각의 폐암에 걸렸다라고 예시를 하다 보면 사례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내가 쓴 병원비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의 정액 보상을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약속된 2천만 원이 지급이 되겠죠. 그러나 실손 보상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은 실제 내가 쓴 병원비 1,000만 원에 실손법 개정 이후 본인 부담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의 차액은 정액 보상에서는 1,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될 것이고요. 실손 보상에서는 부족한 100만 원을 내 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사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비가 3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정액 보상에선 약속된 2천만 원을 지급을 받고 실손 보상에서는 내가 실제 쓴 병원비 3천만 원 중 본인 부담금 10%를 제외한 후 받는 2,800만 원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차액은 정액 보상은 1,000만 원이 부족하고요. 실손 보상은 800만 원이 남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약속한 보험금보다는 의료비가 적게 발생을 한다라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반대로 병원비가 높게 들어갈 경우 상당한 곤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땐 기본적으로 내가 실제 사용하는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을 원칙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보험을 가입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정의 주수입원인 그 가장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는 사망보험금의 준비인데요. 이 사망보험금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도 사망보험금 가입되어 있으시죠? 네, 물론입니다. 대략 얼마 정도 가입되는지 여쭤봐도 저는 될까요? 그 일반 사망으로 한 네. 1억 5천만 원 정도의 그 보험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정 소장님은 얼마나 가입되어 계신가요? 전 정기보험으로 한 2억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주된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망보험금의 준비일 것입니다. 그런데 형태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의 지급 방식도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의 형태와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의 형태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 1억 원이 각각 필요하다라고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보험금이 언제까지 필요할 건지를 꼭 보험 가입 전에 각각 한번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이 구태여 80세, 90세, 100세 때까지 전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장성 보험을 통해서 가정의 주수입원의 잘못된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이걸 너무 두껍게 해놓다 보면 월 지출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인데요. 똑같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할 때 35세 기준으로 20년 납, 보통 딱 주계약만 계산을 했었을 때 회사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한 11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의 월 보장성 보험료가 발생됩니다. 근데 똑같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내 막내의 기준으로 성인이 되는 한 60세까지만 준비해주는 정기보험 형태로 준비를 해주게 되면 보장성 보험료는 매월 23,0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많은 금액 차이가 좀 발생이 되는데요. 제 생각엔
이 남는 차액만큼을 보험료 내는 기간 동안 따로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60세 이후에 본인의 의료비나 아니면 본인의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정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가입되어 계신 보험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을 핵심 키워드로 해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또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만기에 이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좀 많이 계신데요. 예를 들면 동일한 보장 상품에 가입을 한 경우를 제가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을 했었을 때 발생되는 보험료는 매월 39,800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순수 보장형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매월 발생되는 보험료는 52,000원밖에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5,200원밖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차액인 34,600원을 연 2.5%의 단위 적금으로 적립식으로 보험료를 내는 20년 동안 저축을 했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20년 후에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714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만기 때 환급을 받자라고 해서 39,800원을 납입했다라고 하면 만기 때 받는 금액은 1,43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좀 꼼꼼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총 보험료를 내는 기준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만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환급형의 보험료가 있고요. 적정하게 일부 환급을 해주는 부분 환급형 보험이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낸 보험료가 만기 때 전액 이제 소멸이 되는 순수 보장형 보험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 보장형의 상품을 가입을 하셔서 납입하는 보험료를 좀 최소화시키는 것들을 좀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사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100세나 뭐 80세 이럴 때까지 그 환급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보험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중간에 유지를 못하게 되면 그 또한 큰 손실이 발생이 되는 점 반드시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은요, 보험 설계사를 잘 만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라고 좀 하겠습니다.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자사 상품의 정확한 지식이라든지 전문성들이 뛰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각 여러 회사의 보험 상품별 비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상품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조금 더 적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별 좀 비교를 해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을 첫 번째로 좀 권장을 드리고요. 상담을 할 때에도 회사에서 나온 팜플릿을 보면서 그냥 상담을 하는 설계사보다는 본인이 분석한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꼼꼼히 체크해가면서 상담을 하는 설계사분을 좀 만나시는 걸 권장을 좀 드리는 게 신뢰성 여부에서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또한 보험은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 설계사의 윤리성을 좀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요. 한 가지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가정의 수입원 대비해서 월 나가는 보장성 보험료의 합계 지출 금액이 수입원 대비해서 13%가 넘는 보장성 보험을 추천해주는 보험 설계사가 있다면 바로 계약은 하지 마시고요. 다른 설계사분들과 좀 몇 번의 상담을 걸치셔가지고 비교하신 후에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 소장님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체크해야 할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 소장님께서 최근에 그 상담한 그 사례들을 말씀해 주셔야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많은 상담을 좀 하실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상담한 실질 사례였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상담한 사례 중에 가정의 보장성 보험이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사례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납입 보험료가 월 2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사실 뭐 수입원이 많다라고 하면 월 200만 원 정도의 보장성 보험료 뭐 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문제는 뭐였냐면 이 가정은 일반 그냥 공무원 가정이었고 수입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성 보험료가 200만 원씩이나 나갔었고 수십 건의 무리한 종신보험과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되는 보장성 보험으로 막 2중, 3중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라는 안타까운 이런 좀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 설계사분한테 정말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그 고객한테 해줬던 것처럼 본인 그 설계사분 또한 매월 납입되는 보험료가 200만 원이거나 똑같은 보험들이 다 가입되어 있는지 매우 궁금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 가정을 위함이 아닌 설계사분 그분을 위한 설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당연히 뭐 그런 형태로 가입을 시켰던 것 같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 때문에 보험 상품에 불만이 생겨도 그 지인들에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그 지인에게 가입을 하는 그런 경우에도 몇 가지 상품, 하나의 상품만 이렇게 관심을 갖지 말고 몇 가지 상품을 좀 비교를 해서 요청을 하거나 그 보장 내용이라든지 만기 등을 좀 다양하게 설계를 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주의 핫 이슈 시간에는 우리 정상욱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장성 보험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재테크 이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RTN 재테크 1번지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개별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02797-8100번입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재테크 유머니 시간입니다. 실제로 재무상담을 신청하셔서 상담을 받으셨던 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같은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유머니 시간에는 남영식 소장님께서 실제 상담하셨던 사례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례를 말씀해 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상담 사례는 그 신규 사업을 시작을 하셔서 가계 소득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비슷한 그 상황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사례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정은 45세 공무원이시고요. 그다음에 사모님께서 작년 12월경에 어린이집을 이제 개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상담 사례인데요. 소득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좀 소득이 늘어나서 이 소득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할까 해서 새롭게 그 재무 계획을 좀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고요. 두 번째, 그 어린이집을 개소를 하시면서 좀 대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적인 대출금 상환 계획을 좀 궁금해하셨고,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과는 좀 다르게 보험료가 상당히 좀 적게 책정이 되어서 보험료가 좀 너무 적은 건 아닌가라는 그 어떤 질문거리로 재무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자산과 부채를 좀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산은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계시고 금융 자산은 4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신데 만기가 각각 다른 예금과 적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합계 순자산이 합계 자산이 2억 2천만 원 정도 되셨고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얻으셔서 기존에 있던 대출과 어린이집을 개소를 하시면서 대략 한 1억 원 정도의 부채를 얻은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부채는 한 1억 원 정도, 그래서 순자산은 1억 2천만 원 정도 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확인을 해보니까
45%가량이 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35% 이하가 좀 적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가정은 한 10% 정도 이렇게 초과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현금 흐름표를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작년 12월부터 발생한 35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사모님이 그 어린이집을 개소하시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부모님들께 용돈 한 50만 원씩을 드리고 있고 이분들 굉장히 두 분이 용돈 50만 원밖에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알뜰절약하시는 그런 부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출금 상환이 이자만 내는 35만 원 상환 방법을 지금 택하고 계시고 적금은 한 7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이 한 68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37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310만 원 가량이 그냥 통장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돈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축 적정성을 분석을 해보면 맞벌이 가정의 경우 보통 30 내지 50%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게 저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가정은 270만 원 정도 대략 한 40% 선에서 저축을 하고 있으면 가장 좀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보면 사실은 더 많이 저축 액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부채 적정성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5% 가량이면 현금의 유동성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한 7,700만 원 정도가 적정한 부채인데 대략 한 1억 정도를 부채를 가지고 계시니까 한 2,300만 원 정도 그 부채가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쯤에서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이 가정의 그 재무별점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고 또 어떻게 주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까지만 봤었을 때 제가 이 가정에 재무별점을 준다면 네. 한 별 2개 정도, 40점 정도밖에는 못 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가정의 수입원 대비 그 총 부채 규모가 40%를 초과한 상태이고, 물론 이제 사업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발생된 신용부채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자산 대비해서 40%가 넘는 그 부채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대출금 상환도 이자만 지금 내고 있는 만기 일시 상환으로 선택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금 이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 별점은 조금 적다라고 보는데 소장님이 주신 별점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랑 우리 정 소장님이랑 간만에 좀 의견 차이가 좀 벌어졌는데요. 네네네. 저는 한 별 4개를 줬습니다. 한 90점 정도 되는데. 그렇군요. 네네. 이유는 설명을 드리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가정은 뭐 크게 재테크의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새로운 소득이 발생을 해서 새롭게 그냥 재무 계획을 세우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대출 상환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단기 부채를 좀 빨리 상환하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료가 좀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서 좀 상당히 적은 상태여서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드렸는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저축이 70만 원이었는데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축이 한 365만 원. 그 이유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장에서 자고 있는 이 310만 원을 대부분을 그 저축으로 편입을 시켰고 가정의 보험료가 한 15만 원 정도 좀 적다라고 하셔서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 30만 원 정도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점을 4개를 드린 이유가 이 유동 자금이 대부분 다 저축하는 데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네, 단기 부채도 빨리 좀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을 4개를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대출 상환에 대한 부분은 이자만 내고 있는데 차라리 저축하는 금액보다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이분들 뭐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축하는 습관을 좀 길러보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1년짜리 정기 적금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금이 70만 원인데 이 기존 적금은 그대로 70만 원 유지를 하고 신규로 정기 적금을 한 235만 원 정도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순자산을 분석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1년 내내 이렇게 돈만 모으고 대출만 상환을 하면 나는 뭔가 뭐 이런 뭐 좀 철학적인 문제로 좀 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가정에 월 한 25만 원 정도를 따로 적금을 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후 만기가 되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의 돈이 모일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1년 동안 좀 사고 싶었던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이렇게 사시면서 본인들을 좀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분들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여태까지 좀 보수적인 그런 그 예금과 적금에만 치중을 하셨었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물가가 많이 떨어지는 그 저금리 시대에 수익을 좀 올리고자 적립식 펀드 일단 30만 원 정도를 추천을 드려서 동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연금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사모님 앞으로는 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으셔서 사모님 이름으로 노후자금 한 30만 원 정도를 준비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단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있어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해서 월 지출 금액을 좀 조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재무 상태표를 좀 작성을 하셔서 현재 우리 집의 순자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저축의 시작은 대출금을 좀 먼저 상환을 하고 그 이후에 제로 베이스에서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은 보통 대부분 그 과다한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해서 불효불급한 그 낭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거꾸로 보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아까 재테크 이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사시를 대비해서 적절한 보험료를 가정에 가져가는 것도 재테크의 기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보장성 보험이 15만 원에서 거의 한 2배 정도인 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그 내용을 어떻게 좀 만들어 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이제 15세가 되는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아서 네네. 아이들 보험이 뭐 15,000원, 2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번 기회에 아주 성인 보험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각각 한 5만 원 정도씩 들어가고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험에다가 이렇게 좀 추가하는 형태로 해서 30만 원 내외로 만들어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슈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손 보상을 원칙으로 이렇게 정액 진단금을 추가해 주시는 네, 걸로 그런 경우가 하셨죠?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역시나 이번 상담도 속 시원하게 그 남 소장님께서 처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좀 처해져 있었거나 같은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그 상담 문의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두에 소개되었던 것처럼 02-797-8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테크 1번지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 시청자 여러분의 재무적인 고민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재무 상태를 진단받고 싶으시거나 혹은 특정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그 사연을 듣고 바로 현장에서 처리를 도와드리는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시청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전화를 받아서 문제 해결을 도와주실 우리 남영식 소장님께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사시는 네. 누구신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에 살고 있고요. 예, 올해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나요? 사실 그동안 대출금이 조금 있어서요. 모든 이런 저축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대출금 상환하는데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거의 올인을 해서 이제 작년 12월 정도에 대출금 상환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저축 계획을 이제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세워야 할지 도움 좀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먼저 그 대출금 상환을 하셨다니까 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그 두 분의 소득하고 그 현재 저축 가능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맞벌인데요. 맞벌인데 둘이 합쳐서 한 600만 원 정도 되고요. 매월 저축이 가능한 금액은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고 그 해결책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비 자금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좀 놀고 있는 돈은 좀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월 지출이 한 350만 원 가량인 듯한데 그 대강의 내역들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 대출 작년 12월까지 매달 250씩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서 1월 달에 안 나간 거 한 250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조금씩 있던 돈들이 이제 쌓여 있는데 그거까지 합치면 여유 자금 한 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나가는 350만 원의 지출은 보험으로 한 105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생활비 정해놓고 쓰는 게 한 150만 원 정도 되고 100만 원 정도가 이제 용돈 같은 걸로 이렇게 외식비 같은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일단 맞벌이 가정의 그 어떤 평균적인 저축 규모는 소득의 한 30 내지 50%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뭐 현재는 뭐 한 40% 정도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뭐 좀 적절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그 생활비가 한 1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뭐 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비 내역을 좀 꼼꼼히 좀 확인을 하셔서 규모를 좀 줄이실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줄여야 되나요? 네. 저는 지출 내역을 사실 우리 배우자가 관리하고 있어서 어쨌든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 줄일 수는 있겠죠. 예. 네, 꼭 좀 살펴보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줄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여유 자금 600만 원을 좀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사모님도 좀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네, 제가 이야기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100만 네, 원. 네. 예. 그러면 그 600만 원은 그 비상 예비 자금으로 좀 사용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롭게 매월 한 250만 원 정도의 그 저축 계획을 세우고 매달 그 저축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러다가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매월 그 고정 저축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기 전에 비상 자금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미 한 600만 원 정도의 그 예비 자금을 좀 가지고 계시니까 이 자금을 그 비상 예비 자금으로 좀 활용하시면 저축을 좀 무난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600만 원 정도면 뭐 충분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예. 보통 그 생활비에 한 3개월 내지 6개월 분 정도를 그 비상 예비 자금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네. 150만 원 정도 월 고정 생활비를 가지고 계시니까 뭐 600만 원 정도면 비상 예비 자금으로 쓰시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돌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부모님 생신이나 그 어버이날들 뭐 이렇게 챙기셔야 할 날들 되게 많잖아요. 이럴 때 그 비상 자금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좀 쓰신 돈들은 그 상여금이나 기타 이제 급여 외로 발생하는 그런 소득들로 이렇게 챙겨 놓으시면 항상 그 600만 원 정도를 비상 예비 자금으로 이렇게 꾸준히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그 저축하는 방법은 좀 매우 다양한데 지금 현재 이제 새롭게 어떤 저축 계획을 그 세우는 그런 단계시니까 아무래도 그 단기에 그 목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이 좀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적금 비중을 한 80% 정도로 하시고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도 한 20% 내외로 경험을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적금 비중을 80으로 하고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을 20% 정도로. 네.
그 부분은 배우자랑 상의를 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같이 좀 결정을 좀 해보시도록 하고요. 예. 뭐 혹시 또 다른 뭐 궁금하신 점이 좀 있으십니까? 저희가 월에 그 보험료로 한 1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가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매번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지만 보험료는 그 소득 대비해서 한 4 내지 10% 정도 선에서 납입하시는 것이 좀 가장 그 효율적입니다. 그 가입하고 계신 그 보험 상품과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 것만 보험이 총 한 45만 원 나가거든요. 아, 네. 종신보험이 30만 원이고 실비보험이라 그래서 한 1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따로 또 운전자 보험 필요하다 그래서 5만 원짜리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45만 원 되고 우리 배우자도 종신보험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비보험도 한 8만 원 있고 요번에 또 필요하다 그래서 비과세 저축보험을 30만 원 했고요. 저보다 많네요. 그리고 그 아이가 7만 원짜리 이제 태어나면서 가입시켜 놓은 게 7만 원짜리 이렇게 합해서 1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매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얼핏 봐도 보험료가 좀 많은 그 과다 지출된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뭐 보험 증권을 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종신보험의 경우 그 가입자가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언젠가는 한번 그 받는다는 내용인데 자녀가 그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한 25세에서 30세 정도까지만 사망 보장을 하면 보험료도 좀 줄어들고 효율적인 보험 설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저도 이게 인터넷을 좀 뒤져보고 공부 좀 해보니까 그 소장님 말씀처럼 이게 종신보험이 되게 효율적이지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상 제가 조절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서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뭐 말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시간이 없어서요. 나머지 보장의 경우에도 그 현재 가입되어 있는 그 실손보험에다가 그 3대 성인병의 진단금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의 경우도 지금 현재 유지하고 계신 그 실비보험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한 6, 7천 원 정도로 구성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좀 조정을 하시면 100만 원 보험료에서 한 30만 원대 정도로 이렇게 낮추실 수 있으니까 나머지 자금으로 그 저축 여력을 좀 더 높이시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화 주신 내용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종신보험 말고 실비보험에다가 진단금을 좀 넣고 운전자도 따로 가입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보다 그 자세한 상담을 좀 원하시면 방송 후에 그 어떤 시청자 게시판이나 지금 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다시 좀 자세한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방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과 얘기를 듣는 동안 제가 조금 두세 번 정도 좀 웃었는데요. 매우 재미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셨다니까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저축 또한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는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는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 사는 주부입니다. 네. 저희 가족의 한 달 수입이 세후 한 365만 원 정도입니다. 5살 큰아들과 4살 딸 남편과 저 넷인데요. 자녀 생명보험 2개 각각 7만 원씩.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너무 빨리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자녀 손해보험이 각각 5만 원씩 가입되어 있고 네네네네. 남편과 제 명의로 안보험과 실비보험, 운전자 보험이 40만 원 정도 다달이 나가는 보험료가 한 64만 원 정도 되는데 네네네. 너무 많은 거죠. 빠듯한 그쵸. 저희 살림에 두 네. 자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군요. 현재 저축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저희 자녀 교육 자금이나 대학 자금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떤 상품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좋을까요? 일단 전화 잘 주셨고요. 시청자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굉장히 빠르셨는데요. 조금만 더 천천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핫 이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보장성 보험료는 자산이 아닌 지출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보장성 보험료의 지출이 두껍다 보면 반대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 또한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가정의 현금 흐름에 지장을 좀 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조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언뜻 계산을 해도 보장성 보험료가 수입원 대비해서 한 16에서 한 17% 정도가 초과가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조금 너무 많은 듯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험료를 줄이시는 것들을 좀 권장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화한 건데 그러면 네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청자분이 가입되어 있는 가족의 제가 보장성 보험의 증권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해서 뭐라고 지금 딱 단정 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그 자녀 명의로 각각의 생명보험과 실손 의료비를 각각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제 생각엔 그 실손 의료비의 보장 내역이 좀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대부분 생명보험의 진단금들은 아마 이중으로 중복되어 있는 내역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네. 적절한 분석을 해보셔서 그런 생명보험 정도는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자분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배우자분과의 그 보장성 보험도 실손 의료비 보험의 3대, 아까 그 남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3대 성인병의 그 진단비 정도를 좀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구태여 뭐 중복보상을 받는 안보험이라든지 무리한 종신보험은 유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또한 그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듣고 계신가요? 네, 네. 네. 지금 네네. 남편 거랑 제 네. 운전자 보험으로 6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아, 그 보험들 왜 또 각각 또 6만 원씩 나가는 거세요? 네, 조금 전에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실비보험에 운전자 특약을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회사별로 좀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운전자 특약을 추가하게 되면 보통 한 3,000원에서 한 4,000원, 5,000원 요 정도 금액으로도 운전자 보험에 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니까 구태여 몇만 원씩 내시는 보험료보다는 한 3,000에서 5,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가정의 현금 흐름에 보탬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저축을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작에 전화해서 상담할 걸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도움이 되셨다니까요. 네, 또 다른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그럼 네. 애들의 교육 자금을 미리부터 이제 모아주고 싶은데 네. 이건 교육보험을 들면 되나요? 교육보험, 네, 좋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보험을 통해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들을 준비해 줄 때는 조금 두 가지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준비해야 될 거와 그 다음에 10년 이상을 좀 쓰여야 할 자금들을 좀 각각 분류를 해서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이런 것들은 최소 기간이 3년에서 5년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금융상품들은 은행의 정기적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금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가 될 수 있는 적립펀드를 좀 활용을 하거나, 자녀의 대학자금이라든지 수십 년 후에 쓸 결혼자금 같은 이런 10년이 넘어가는 장기자금을 준비를 해 주실 때는 보험사의 변액이라는 상품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네,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무리한 금액을 처음부터 설정하지 마시고요. 최소 금액을 설정해 주시고 추가 납입을 해줄 수 있는 구조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이 점 참조로 하시고요. 시청자분, 매우 아쉽게도 오늘 준비된 시간이 이제 조금 마무리가 돼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네네. 전화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네. 훨씬 네네.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네네.
예, 이제 속이 시원하네요. 네, 속이 시원하시니까 제 속도 더 덩달아서 시원해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은 제가 방송 후에 따로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연락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 방송에서 우리 정 소장님이 그 자녀들을 위한 금융 상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었는데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하니까 훨씬 더 그 각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에 감기 유능하게 좀 많이 발생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